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김하늘 노무사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2강, 3강은 노동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이라는 제목 하에 목차가 7개나 있죠. 이렇게 꼭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나 맞나 싶으시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법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근데 혹시 지난번 강의를 듣고 오신 분은 아마 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노동자란 무엇이고 노동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로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노동자와 근로자는 비슷한 개념인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노동자라고 칭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근면하게 노동하는 자라는 의미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비슷한 뜻이니까 크게 오해하지 말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과거에 이제 말 그대로 법이라는 게 없었을 때, 노동법이라는 게 없었을 때 너무 사용자랑 그러니까 사업주랑 노동자랑 근로계약을 맺는데 동등한 A랑 B 이렇게 맺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제 권력구조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불평등한 계약을 맺게 되더라.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등장한 사회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장한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효력과 적용 범위라는 제목에 막 되게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죠. 강행적 효력이니 보완적 효력이니 뭐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이런 단어보다는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아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강행적 효력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뭐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임금, 뭐 휴가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준보다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다 무효가 된다라는 뜻이 강행적 효력이고요. 이때 만약에 무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와서 그거를 대체한다라는 뜻이 보완적 효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딱 갔어요. 갔더니 이제 사장님이 면접을 보고 그래 자네 마음에 드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시간당 5,000원을 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 순간 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건데 이때 지금 시간당 5,000원을 준다고 했던 이 약속은 사실은 법에 위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그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거죠. 이 미달하는 것만큼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에 의해서 무효가 되겠죠. 이 무효가 돼버렸잖아요. 임금에 대한 부분이. 그럼 이 무효가 된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법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보완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규정들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청소년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반 근로자랑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근로계약입니다. 앞서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근로계약은 구두로만 해도 성립이 됩니다. 예컨대 내가 이제 심지어 면접을 그냥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물어봤어요. 혹시 아르바이트생 구했나요? 편의점 사장님한테 혹시 아르바이트생 구했나요? 라고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편의점 사장님이 아직 안 구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 여기 이 둘 중에서 그 뭐 어떤 중요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둘 다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근로하겠어요? 네, 할게요. 라고 하는 건 있었잖아요. 이 순간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해도 성립은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근로관계라는 것이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은 이 노동력의 이익을 받은 자본가, 그러니까 사업주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을 먼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의 노동력은 다 이제 가져가고 이제 입을 싹 닦아버리는 이런 나쁜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고자 서로 다투지 말고 너네 자꾸 구두로 계약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잖아. 이거를 서면으로 기록을 해라 라는 취지에서 이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인터넷에 표준근로계약서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런 게 뜹니다. 보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근로조건들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그리고 휴가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빠져있는 경우 또는 뭐 어느 거 일부라도 빠져있거나 다 빠져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만약에 사업주가 이거 너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냥 이렇게 하고 나한테 근로계약서를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법한 거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면은 두 부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걸 각각 하나씩 나눠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시급을 5,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장님이 그래도 법은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막 써가지고 여기다가 시간급 하고 5,000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나한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주, 이제 사장님이 여기다가 서명을 하고 나도 이제 여기서 서명 안 하면 안 되니까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5,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잖아요. 법 위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한테 다시 가서 근데 저기 사장님 5,000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이것만큼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사장님이 딱 근로계약서를 딱 내미는 거죠. 야 우리 5,000원으로 하기로 했잖아. 너도 이미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이 너는 5,000원만 줘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다 서명을 하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거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서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근로관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들, 여기다가 서명을 한 노동자까지 보호하는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내가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너무 이거 내가 서명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동의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쫄지 마시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에 위반하는 게 있으면은 사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거나 직접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센터 같은 이런 데를 이용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금과 근로 시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일이 좋아서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일이라는 특성상 임금,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만큼 노동자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임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금이라는 거의 개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그냥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일체의 돈은 다 임금에 해당하고요. 그만큼 노동자에게 임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화, 직접, 전액, 정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렵게 이렇게 굳이 이런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떤 뜻인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벅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타벅스 사장님이 여러분께 야, 지금 이번 달에 내가 현금이 없네. 그냥 이번 달은 내가 너에게 커피 쿠폰을 150만 원을 줄게. 이러면서 그 스타벅스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다 150만 원을 충전해 줬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그러니까 즉 돈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내가 스타벅스에서 일하니까 커피 150만 원어치를 준다든지, 내가 치킨집에서 일했더니 야, 너 치킨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거 한 20마리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무조건 돈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내가 한 달 동안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돈 줄 때 야, 너 미성년자라서 너한테 150만 원을 어떻게 주니? 너 그 150만 원으로 나쁜 길을 가면 어떡하려고? 안 되겠어. 너 엄마 계좌번호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 계좌번호를 입금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나에게, 즉 일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커피숍,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초보라서 막 가다 컵을 좀 여러 개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월급을 주면서 야, 너 컵을 한 10개 깨뜨렸으니까 30만 원 빼고 120만 원만 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역시 불가능합니다.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월급에서도 공제하는 게 불가능하고, 또는 퇴직금도 임금인데 퇴직금 중에서 뭐 예컨 사장님이 야, 너 과거에 너 예전에 이만큼 있었던 거 있지? 너 예전에 뭐 너 때문에 더 들어간 비용이 있어. 이런 거를 다 빼고 줄게 라고 해서 퇴직금에서 빼고 준다. 이런 것도 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나의 임금은 그대로 다 나에게 줘야 되는 거가 맞아요. 이게 전액 지급의 원칙이라는 거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임금은 월급으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월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주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매일매일 일한 것만큼, 그러니까 1급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월급, 그러니까 임금을 한 달에 한 번 준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준다, 또는 하루 단위로 준다 라고 한 약정한 게 있으면 이걸 지켜서 줘야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준다고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자기 맘대로 돈 생길 때마다 줘요. 뭐 3개월에 한 번 주다가 2달에 한 번 주다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정기지급의 원칙에 위반해서 불법인 겁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개념이 최저임금입니다. 사실 이미 제가 오늘 처음 강의 이제 시작하면서부터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여러분들도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이제 후보들이 막 공약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1만 원 언제까지 하겠다, 뭐 지금 당장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약으로 내세웠었잖아요. 최저임금이라는 거의 개념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을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받는 최소한의 기준이 최저임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보통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받겠구나, 이게 최저한의 기준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내 임금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얼마만큼 오르는지가 이제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일단 최저임금의 개념은 이런 거고요. 제가 계속 지금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은 입에 담았던 것 같아요. 6,470원. 이라는 게, 이게 올해 최저임금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12월 달 한 달은 6,470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은 135만 2,230원 정도, 이것보다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는 7,530원의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시급으로. 숫자가 4개, 총 8개죠.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릴 게,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일하는 데 적용이 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근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 나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수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는데 이 수습기간에 90%만 줄 수 있다는 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말 그대로 3년 일하면 3개월 수습기간 두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나는 방학 기간에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 그래서 방학 기간이 2달인데 2달 동안 알바를 하는데 이 2달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라고 사장님이 얘기했을 때 이거는 틀린 겁니다. 무조건 수습기간에 90%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고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로시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없으면은 과거에 이제 자본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들한테 한도 끝도 없는 노동을 강요하게 됩니다. 뭐 10시간이 됐건 14시간이 됐건 16시간이 됐건 한도 끝도 없는 노동을 강요하게 되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연소 근로자,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의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하루 7시간, 한 주에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정하고 있고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넘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합의를 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알바 끝나고 콘서트를 가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오늘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야 오늘 너무 바쁘니까 너 조금만 1시간만 더 있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연장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합의를 해야 하는 거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연장 근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도 역시 제한을 받는데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는 불가능하고요. 우리 같은 연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6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내가 원래 약정했던 통상 시급보다 곱하기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연장 근로라는 거는 장시간 근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야간 근로라는 거는 우리가 잘 시간에 일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휴일 근로라는 거는 원래 시기로 한 날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다 이 세 개 다 특이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노동이랑 좀 다른 거예요. 되게 특이하고 나의 더 피로도라든지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도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노동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5를 더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야간 근로라는 것은 무조건 해가 졌다고 해서 다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야간 근로라고 부릅니다. 이제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라는 거는 통상 근로자들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내가 하루 6시간, 그러니까 난 학교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루 6시간을 일하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가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사장님이 오늘 너무 바쁘니까 1시간만 더 연장 근로를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장 근로를 했어요. 나도 뭐 시간이 뭐 그 뒤에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연장 근로를 했어요. 이 경우에 내가 만약 7시간을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1시간, 연장 근로한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 기준 시간이 하루 7시간이었잖아요. 이거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 근로인 건 맞는데 굳이 수당은 안 줘도 되는 이런 걸까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초의 약정한 시간을 넘는 그 시간은 모두 다 연장 근로에 해당하고요. 그 연장 근로에 해당한 것만큼은 가산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하루 6시간이 아니고 하루 4시간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날 연장 근로를 해서 8시간 또는 뭐 6시간을 일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7시간을 넘지 않아요. 법정 기준 시간을 넘지 않지만 내가 원래 약정한 4시간은 초과를 하죠. 이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릴 게 휴업수당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무일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편의점 사장님이 야 우리 편의점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좀 더 키워야겠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너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달 월급을 봤더니 원래 한 150만 원씩 들어왔던 월급이 이날 1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갔죠. 가서 왜 이렇게 조금 더 들어온 거죠?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야 너 일주일 동안 일 안 했잖아. 그거 빼고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은 거는 맞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맞는데 이게 나 때문에 일을 못한 게 아니고 사장님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편의점을 더 크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못한 거죠. 사업주의 사정이었던 거죠. 사업주의 사정에 내가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100%는 아닐지언정 70%는 받게 되어 있고 이게 이름이 휴업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사장님 휴업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70%는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휴게, 휴일, 그리고 휴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 휴일, 휴가 이게 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봐서는 이게 뭔가 쉬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다라는 건 좀 짐작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어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 거고요. 먼저 휴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게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이제 중간에 있는 쉬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제 쉬는 시간대에 교실을 이제 쭉 한 바퀴 보시면은 뭐 매점을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친구랑 막 웃고 떠들고 막 장난치는 친구도 있고 엎드려 자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이죠. 자유롭게.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습 시간을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자습해 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제 자율적인 학습이라서 나의 자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듣는 시간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느끼기는 어떤가요? 자습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저는 자습 시간이 정말 수업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도 이제 중간에 대기 시간처럼 뜨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노동을 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없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거고 휴게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휴일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휴일은 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근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날을 휴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법정 휴일을 정하고 있는데 하나가 앞전 강의에 설명드렸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유급으로 쉬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부여가 되는 주휴일. 이렇게 두 개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휴일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단체협약을 통해서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서 약정으로 휴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일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었던 날이고요. 휴가는 원래는 일하는 날인데 이날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 이럴 때 내가 이제 나 이날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휴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정 근무일이라는 거는 원래 일하는 날이라는 거고 원래 일하는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지칭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라는 개념을
1년 동안 출근일 중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5개, 그러니까 1년에 15일은 쉬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 지금 4개월 차밖에 안 돼. 이런 경우에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한 개씩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설명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2017년 1월 1일자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됐죠. 그러면 난 지금 매달 하나씩의 휴가를 받고 있겠죠. 그러다가 2017년 12월 2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2018년 1월 1일자로 연차가 15개가 뿅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올해 2017년에 그 휴가 매달 하나씩 생기는 걸 5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2018년 1월 1일에 이 5개를 빼고 10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처음 입사를 하면은 2년 동안 15개를 쪼개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개념이 연차 미사용 수당입니다. 연차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다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015년 1월 1일자로 입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고 16년 1월 1일 되면은 이제 연차 15개가 뿅 생기죠. 이 연차 15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년에 15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해에 너무 바빠가지고 연차를 10개밖에 못 써요. 그럼 나머지 5개는 어디로 가는 거냐? 나머지 5개는 마치 이제 적립되는 것처럼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아니고요. 2017년 1월 1일에는 또 새로운 연차 15개가 생기는 거고 이 나머지 5개는 돈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이제 예컨대 내가 1년을 다 일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15개가 아니고 한 달에 하나씩 2개의 연차가 생기죠. 2달 일하고 이제 그만뒀을 경우에는 근데 내가 2달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2개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에 알바했을 때 꼭 뭐 내가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야 1년이 안 됐으니까 퇴직금도 못 받고 그냥 아무것도 없대 이게 아니고요. 연차 미사용 수당은 지급받게 되어 있고 내가 이 2달 동안 하루도 안 쉬었다면은 이 수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첫 번째 노동법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못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